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떡볶이 장사하며 쌍둥이 아이들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 저희 돈을 지난 10년간 다 뺏어가 놓고 미국으로 튀려던 아주버님을 공항에서 붙잡은 여자예요. 제가 너무 우악스럽게 느껴지신다고요? 결혼 후 10년간 오직 큰아들인 아주버님밖에 모르던 시아버지 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던 저희 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심정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동안 조선시대 신문고라도 올려 임금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융통성 없고 착하기만 한 효자 남편 때문에 제 속은 다 문드러졌죠. 시댁 내 악역은 다 제 차지였으니까요. 21살 어린 나이에 시집아 20대를 변씨 집안에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대가가 병든 시아버지 똥개저기 갈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기생충 같은 아주버님 소나기로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 비참하네요. 저는 친정 엄마 집안부터 대대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엄마는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20살이 되자마자 팔리듯 나이 많은 남자 집으로 시집갔다고 해요. 그 나이 많은 남자가 바로 제 아버지였죠. 등 때밀려 시집간 집엔 웬 아줌마가 딸내미 5을 데리고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네요. 알고 보니 처녀였던 저희 엄마는 아들이 없던 집안에 씨바지로 들어간 거였죠. 순진한 산골 소녀였던 저희 엄마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도 도망칠 줄도 모르고 숙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은커녕 임신 자체가 잘 되지 않았고 결혼한 지 4년 만에 딸인 절 낳자마자 시댁에서 바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탓에 전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고 엄마와 둘이 살아왔어요. 여자들이 똘똘 뭉쳐 정말 힘겹게 버텨왔죠. 하나뿐인 자식인 절 먹여 살리기 위해 엄마는 포장마차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긴 했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아 초등학교 앞 가게 한 칸을 빌려서 장사를 할 수 있었죠. 전 학교에서 반장도 도맡아 했고 공부도 곧잘 해서 당연히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대까진 아니어도 인서울대학엔 무난히 붙을 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엄마가 일하시다가 심장 부정맥이 심해져 쓰러지셨어요. 전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수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당장 엄마가 누워 계시니 병간호를 해야 했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찌저찌 고등학교 수업 일수를 채워 졸업은 했지만 대학은 몇 년 뒤로 미뤘어요. 엄마가 나아지시면 몇 년 뒤엔 반드시 대학에 가리라고 다짐했죠. 시간이 흘러 30대가 된 지금까지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떡볶이 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퇴원하셨지만 아직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기에 제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엄마는 주로 누워 계시게 했죠. 그때쯤 유독 우리 떡볶이 가게를 자주 찾던 근처 바지 공장에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엔 납품과 배달 일을 주로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은 사무직으로 승진되었다고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당당히 걸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순애씨. 저 이제 사무직 됐어요. 더 이상 밖에서 청바지 박스 나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며 편하게 일하게 됐네요. 축하해요. 소 역시 똑똑하신가 봐요. 능력 있으니 이렇게 빨리 승진된 거겠죠. 오늘은 승진 축하 선물로 순대랑 튀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요, 제 돈 주고 사 먹어야죠. 조금이라도 순애 씨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혹시 저한테 축하 선물 주고 싶으시다면 데이트 기회 한번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풀코스로 다 쏠 테니. 데이트요? 엄마가 심장이 약하셔서 방에 누워 계셔서 가게 일도 제가 도맡아 해야 하고 당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때 뒷방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엄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변서방, 우리 순애랑 데이트 허락할게. 둘이 재미난 시간 보내고 와요. 내가 옛날부터 사윗감으로 점찍어 놨다니까. 얼마나 듬직하고 성실한지 몰라. 순애야, 얼른 갔다 와. 엄마 이제 몸 괜찮아. 엄마, 변서방? 사윗감?
소혁 씨랑 통성명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사위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오바를 한다니까요. 네, 장모님. 분부 받들어 따님 안전하게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와 변서혁 이 남자는 마치 짠 듯이 서로 멘트를 주고받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론 싫지 않았는지 엄마가 괜찮게 본 남자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생애 첫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죠. 그 다음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채 100일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하긴 남친은 이미 저희 엄마한테 장모님이라고 불렀고 엄마도 변서방이라고 칭했으니까요. 변소혁. 성씨도 참 독특한 이 남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형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맏아들을 좋아하듯 남친 아버지도 큰아들인 형을 편애한다곤 했지만 그때 뭐 그러려니 했죠. 아버지는 지난 40년간 막노동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도 형편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였으니 그 부분에 있어선 크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비슷한 환경의 사람끼리 만났으니 아끼며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남친의 형은 7년째 사법고시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교 4등까지 해봤다나 뭐래나. 공부에 싹이 보인다고 아버지가 엄청 예뻐하시면서 지금까지 밀어줬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골 초등학교는 한 학년당 전교생이 10명인 곳이었어요. 전체 10명 중 4등을 했던 형 식구들은 천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상견례 장소로 중국 요리가 코스로 나오는 식당을 예약하고는 엄마와 전 동대문 시장에 가서 처음으로 정장 한 벌씩을 샀어요. 그런데 상견례 전날 저녁 남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유, 미안해 순애야. 우리 형이 사법고시 준비 중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오늘 온팡 체해서 지금 약 먹고 손 따고 난리네. 아무래도 내일 상견례는 다른 날로 미뤄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어? 형이 체했다고 상견례를 미뤄? 거기 예약하기도 힘든 중국집인데 자기 집안에서 형이 얼마나 큰 존재이기에 체했다고 우리 중요한 일정까지 변경해야 해? 이건 결혼이 달린 문제라고. 자기한텐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는 형을 최고로 생각하셔. 마치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존재이니 상견례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 꼭 형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뭔가 쎄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저희 엄마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견례 날짜를 뒤로 미뤘습니다. 변경된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는데 남친은 아버지의 분부라며 이번엔 형의 사법시험 이유를 미루자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도 그쪽 집안의 중요한 스케줄이니 따르자고 하여 아예 3개월 후로 미뤘죠. 사법시험이 끝난 후 이번엔 형이 답안지를 밀렸었다며 기분 풀릴 때까지 한두 달 더 미루자는 거 있죠.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자기 지금 장난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계신데 우리 쪽 집안은 아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자기 형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이제 사법고시 8년차 접어든다며. 그럼 깨끗이 포기하고 취업이나 하시라 그래. 미안해 순애야.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 상견례에 상자도 얘기를 못 꺼내겠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라도 형 변호사 될 때까지는 우리 집안에서 합심해서 밀어줄 것 같아. 그건 큰아들만 사랑하시는 아버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지금 자기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확실히 해. 이번에 또 미루면 나랑 결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아니야. 당연히 난 우리 이쁜 순애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지. 알았어. 분위기는 안 좋지만 다시 얘기해볼게. 저번에 정한 시간대로 밀어붙이지 뭐. 자기 아버지랑 형한테 꼼짝 못하는 모습에 실망했지만 저한테는 공주 대접해주며 끔찍히 잘해줬기에 믿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식당에 갔더니 그쪽 식구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 있더군요. 아니, 아줌마랑 아가씨는 예의를 밥 말아 드셨어? 하늘 같은 남편네 식구들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어딨나? 첸정 맞을. 초장부터 기분 나빠서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7시 예약이라 안 늦고 정각에 도착했는데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여자 쪽에서 한 30분 전에는 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큰애기가 사법시험 답안지 밀렸었다고 온 집안이 초상집인데
굳이 이 날짜에 상견례를 해야겠어? 큰애기요? 지금 소혁씨 형님을 큰애기라 칭하시는 건가요? 나이가 서른인 사람을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 꼭 먼저 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늦지도 않았잖아요. 저희 엄마도 있는 자리에서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라고요. 자자, 순애야. 우리 아버지가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러시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리 밥 먹으면 기분 풀자고요. 네? 사장님, 얼른 음식 내와주세요. 서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기름진 중국 음식 코스 요리를 먹었더니 상견례 후 저와 엄마 둘 다 체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남친 아버지는 자기 큰아들 자랑과 더불어 돈 얘기만 주구장창했거든요. 우리 큰애기는 반드시 위대한 변호사가 될 인물이에요. 그러니 우리 집안의 모든 스케줄은 큰애기 위주로 돌아가야 하고, 둘째 결혼하거들랑 일정 부분 큰애기 공부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사부인도 그 점을 미리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니 사돈어른, 둘째 아들 내외가 결혼해서 자기들 생활하는 것도 빠듯한데 아주버님 공부 뒷바라지를 하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놈의 사법시험 언제 붙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 사부인,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십니까? 우리 큰애기가 얼마나 똑똑한데 될 놈을 밀어줘야지. 둘째는 고작 청바지 만드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미래에 얼마나 더 비전이 있답니까? 남친은 큰 등치에 땀만 삐질삐질 흘리며 자기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참 답답했어요. 남친 형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음식만 꾸역꾸역 먹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사돈분들이 참 각박하시네.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아주 큰일을 할 사람인데 투자 몰라요, 투자? 나 같은 사람한테 투자해야지. 나중에 든든한 뒷배가 되드리지. 안 그래요? 순애야, 이 결혼하게 되면 네 돈 다 뜯기게 생겼다. 당장 집에 가자. 대체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네. 30살 먹은 사람을 큰애기라고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당최 이상한 집안인 것 같다. 얼른 따라 나와. 엄마와 전 너무 화가 나서 상견례 도중 나가버렸어요. 집에 와서 엄마와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죠. 이 결혼을 진짜 파토낼지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요. 엄마 미안해요. 저쪽 집안 분위기가 저 정도일 줄 몰랐네. 완전 예의를 밥 말아먹은 집안이야. 모든 게 다 큰형 위주로 돌아가나 봐. 소혁 씨는 너무 착한데 어떡하면 좋지 엄마? 넌 나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혼인신고도 못 해보고 시댁에서 이용만 당하고 쫓겨났잖니? 난 우리 순애처럼 예쁜 딸을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살지만 우리 딸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내가 너무 어린 나이고 처음 사귄 남자친구라 그런지 나한테 끔찍하게 잘해주는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때 갑자기 떡볶이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순애야, 저 변서방이에요.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 테니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웬 소란인가 싶어 얼른 문을 열어주었죠. 곰 같은 남친이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싹싹 빌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얼른 집 안으로 들어와. 남들이 보면 큰일이라도 난 줄 알겠네. 고마워 순애야. 자기랑 장모님이 마음 상해서 상견례 하다 말고 집으로 쌩하니 가버렸는데 그게 큰일이 아니고 뭐야. 내 얼굴 다시는 안 볼 줄 알고 겁이 나서 울며불며 쫓아왔다고. 장모님께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친은 울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던지 얼굴을 쳐다도 못 보고 땅바닥에 코 박고 넙죽 엎드려서 엉엉 울며 싹싹 빌더군요. 장모님, 제발 순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순애 없으면 못 살아요. 순애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요. 아까 저희 식구들이 너무 잘못한 건 제가 이렇게 엎드려 사죄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장모님. 아우, 변서방 왜 이러나. 똑바로 앉아서 말해. 큰 등치에 힘들게 뭘 무릎까지 꿇고 두 손으로 빌고 있어. 우리 딸이 그 집으로 시집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변서방 착한 거야 내가 알지. 제가 중간 역할 잘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장모님, 남자로서 그까지 총알바지 제가 할게요. 우리 아버지랑 형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사법시험 망쳐서
기분들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그 후에도 남친은 맨날 우리 떡볶이 가게에 와서 울고불고 저희 엄마와 저한테 매달린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냈고 우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도 참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신랑 측 축의금을 말도 없이 시아버지가 싹 다 챙겨간 거였어요. 아주버님 고시촌 원룸비 대야 한다는 이유였죠.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결혼 10년간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우리 돈을 밥 먹듯이 빼가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신병 안 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게 참 용하네요. 결혼한 지 3, 4년쯤 되었을 때 임신이 되었어요. 이란성 쌍둥이였죠. 투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쌍둥이가 태어나서 잘할 생각을 하니 얼른 돈을 많이 모아서 방 3개짜리 24평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는 목표가 더욱 확실해지더군요. 하지만 그나마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던 남편이 실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청바지 공장이 망해버린 거죠. 사무직으로 옮겨 펜대 굴리며 일한다고 좋아한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순애야, 나 자기랑 떡볶이 가게 같이 운영하면 안 될까? 시액주작 된 김에 이참에 힘을 합치지 뭐. 떡볶이 가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엄마도 간간히 도와주시는데 자기가 뭔 필요야. 꼭 사무직으로만 일할 생각 말고 나가서 배달 일을 하든가. 노점에서 붕어빵이라도 팔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을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아니 그게 말이야. 우리 곧 쌍둥이들도 태어나면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집에서 아기들을 보고 내가 주도적으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 장모님 몸도 편찮으시니까.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그나마 200만 원대 벌어오던 자기 월급이 당장 없어졌으니 우리 수입이 반토막으로 줄었네. 진짜 큰일이야. 집 월세는 어떻게 충당하며 애기 용품은 어떻게 마련하나? 그러니까 내가 우리 떡볶이 사업을 겁나게 번창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나만 믿어봐. 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며 손님들하고 친화력은 얼마나 좋아. 나중에 인터넷 판매도 해보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게. 나만 따라오란께. 에휴, 임신한 제배는 산처럼 불러오고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고 친정엄마도 어지럽다고 거의 누워 계시는 일이 많았기에 남편 말에 오케이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장 보는 일부터 가게 뒷정리까지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더군요. 당장은 수입이 반토막 났기에 안 그래도 아껴 쓰던 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곧 태어날 쌍둥이들 용품은 중고 무료 나눔으로 받아왔고 기저귀도 품질은 뒷전이고 제일 싼 제품으로 준비해놨죠.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허리띠를 꽉 졸라매던 시절이었어요. 명절날이 되어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사법시험 준비만 하던 백수 아주버님은 강제로 로스쿨 준비로 전환하였다고 하더군요.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날도 돈 얘기를 슬그머니 꺼내더군요. 우리만 보면 그저 돈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우리 큰애기가 인자 로스쿨 준비를 한다니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냐? 고시촌 원룸 비용이랑 새로 책 사야 한다니까 책 비용. 고시촌 식당 비용이랑 해서 한 달에 한 100씩만 협조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힘을 보태냐뇨. 또 돈으로 협조하라는 건가요? 저희 가족만 보면 돈밖에 생각 안 드시나요? 왜 이렇게 저희 돈 못 뜯어내서 안달이세요? 제가 쌍둥이 출산 앞두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세요? 심지어 애들 아빠는 실직 상태라고요. 청바지 공장 망해서 인자 떡볶이 가게 같이 한다며. 그게 무슨 실직이냐? 둘째가 나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구만. 초등학교 앞에서 니네 떡볶이 가게가 아주 인기 많다며. 돈을 쓸어 담겼구만. 무슨 말이냐? 한 가족인데 돈 좀 대주기 그리도 아깝냐? 맨날 심드렁한 표정으로 시아버지 뒤에서 듣고만 있던 아주버님이 말을 거들더군요. 아니 듣자 하니 내가 무슨 돈을 뜯어냈다고 그래요.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다 갚을 테니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 주세요. 기쁜 마음이요? 기가 차서 30이 넘도록 집에서 돈 받아서 쓰면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고시생들도 많다고요. 왜 아주버님은 없는 집 자식이면서 황제처럼 알바 한 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시애비 앞에서 지금 우리 귀중한 큰애기 흉을 보는 거냐? 돈 대주기 싫으면 말아라, 고의한 것들. 당장 여기서 나가라. 명절이고 뭐고 니네 면상 앞두고 재수없어서 밥도 안 넘어가겠다. 퇴!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손자 손녀를 임신한 며느리한테 지금 재수없다고요? 여태껏 아버님과 아주버님한테 들어간 돈만 수천만 원이라고요. 어떻게 저희한테는 한 푼 보태주지도 않으시면서 큰아들만 예뻐하시나요? 차별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자식도 아닌가요? 큰애기는 무슨 큰애기예요. 30 넘어 큰애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징그럽네요. 저희 갈게요. 하루 종일 떡볶이 장사하느라 몸도 지쳤는데 바라던 바네요. 그 순간은 시아버지와 백수 아주버님이 진짜 도둑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 돈을 뺏어간 날강도 말이죠. 그때도 남편은 옆에서 눈만 껌뻑껌뻑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바보 천치 등신처럼 보였어요. 명절 시댁 방문은 그렇게 안 좋게 끝났는데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 목소리는 매우 밝았죠. 며느리야, 고맙다. 쿨하게 협조할 거면서 뭘 그리 모진 소리를 하고 나갔냐? 우리 큰애기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여튼 고맙다. 잘 쓸게.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뭘 잘 쓰신다는 거죠? 저흰 돈 들인 적 없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줬다면서 둘째가 돈 붙여왔다. 매달은 못 주고 목돈으로 한꺼번에 주겠다며 1,800만 원이나 보내왔어. 아주 요긴하게 쓰겠구나. 우리 큰애기가 변호사 되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테니 걱정 말아라. 1,800이요? 아버님, 지금 1,800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1,800 드렸다고요? 아버님, 나중에 다시 통화할게요. 끊을게요. 1,800만 원이라니. 청바지 공장이 망하면서 퇴직금을 전부 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받았다더니 그 돈이었나 봅니다. 어떻게든 목돈 마련해서 3룸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그 돈을 홀랑 백수 아주버님한테 다 주다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당장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당신, 나 지금 열받아서 이 떡볶이 가게도 폭발시켜버리고 싶어. 다 같이 망해보자고 어디. 순애야, 아기도 가졌는데 그렇게 험한 말씀은 안 되지. 우리 쌍둥이들 다 듣겠다. 대체 왜 그래? 1,800? 180도 아니고 1,800을 들었다는 거야? 그 기생충 같은 당신 형한테? 대체 변호사는 언제 되는 건데 그 돈을 받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미쳐버렸냐고. 그걸 웃지 알았대? 아버지 기분 좋으시라고 당신이 쿨하게 승낙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낼름 전화하셨단 말이야? 자기야, 흥분 가라앉혀. 쓰러지겠다. 지금 나 쓰러지는 게 대수야? 당신은 형이랑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면 그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 이혼하고 당신 식구들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이혼이라니. 순애야, 우리가 어렵게 쌍둥이까지 가졌는데 아이들 무사히 출산해서 같이 잘 키워야지.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천벌받을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무릎 꿇고 빌게. 결혼 승낙 받을 때도 무릎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빌더니 또 그게 먹힐 것 같아? 내가 임신하고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기름 냄새 고추장 냄새 참아가며 하지 정맥류 생기도록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장사하는 게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다 알지, 알아. 자기 고생하는 게 100번 1000번 알지. 미안해. 어떻게 하면 자기 기분이 풀릴까? 이혼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줘. 내 심장이 철렁한다. 자기랑 헤어지는 건 너무 무섭다고. 등치값도 못하는 이 등신아.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1,800만 원 당장 가서 돌려받아. 계좌 가서 보여달라고.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앞으로 통장은 싹 다 내가 관리할 거야. 알았어. 다시 가서 받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가. 오늘 장사는 내가 다 할 테니 얼른 가서 우리 돈 가져와. 전 남편 엉덩이를 뻥 차버렸어요. 시댁 가서 돈 돌려받아 올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일랑 말라고 했죠. 그 후 받아온 돈은 1,500만 원. 솔직히 마음으론 그 정도도 선방했다고 생각했어요. 순순히 돈 돌려줄 사람들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분통 터졌지만 300만 원은 거지들한테 적선했다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돈 아낀다고 병원도 잘 안 가시다가 지병이었던 심장 부정맥에 합병증까지 더 서했었어요.
저도 쌍둥이들 출산해서 키우며 정신없었고 남편도 혼자 떡볶이 가게 운영하느라 장모님까지 돌볼 여력은 없었죠. 이게 다 핑계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아팠다면 저희 엄마는 절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을 텐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제 새끼들만 돌보느라 친정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던 거죠. 제가 참 불효녀였고 몹쓸 딸이었네요. 뒤늦게 후회한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겠죠. 그날도 엄마 혼자 떡볶이 가게에 한 조그마한 골방에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더래요. 비참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더불어 태어날 때부터 늘 따라다니는 가난도 지긋지긋하더군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장례식을 정성스레 치러드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았어요. 동네 장사를 오래 했기에 다행히 동네 상인들이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주었어요. 참 고마웠죠. 장례식 마지막 날 역시나 뚱한 표정을 하며 아주버님이 심드렁하게 들어오더군요. 재수씨, 우리 아버지는 못 오신대요. 허리가 아프시대나 뭐래나. 그래도 나랑 부조금 같이 낼 거니깐 너무 잔소리 말고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나이 30 넘은 사람이 사돈어른 장례식장에 와서 재수씨한테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인가요? 초등학생도 그것보단 말 잘하겠네요. 그 주제에 무슨 변호사를 하겠다는 건지 어이없었죠. 일단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장례식장에 왜 못 오신다는 건지 따지고 싶었거든요.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들여다보지도 않으세요? 장례식장엔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신가요? 당연히 가야 하는 게 어딨냐 세상에. 내 사정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나 지금 등산동호회에서 등산하고 여자 회원들하고 한잔하고 있으니 전화 끊어라. 네? 허리 아프시다고 장례식장에 못 오신다는 분이 등산 가서 여자들이랑 술 마신다고요? 아버님,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왔는지 후회된다고요. 누가 시집 오랬냐? 나도 듬직한 우리 둘째 부잣집 처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었다. 돈 한 푼 없어서 콩쿠물 떨어질 것도 없는 집안 장례식에 가서 뭐하냐? 끊어라. 나 지금 여자 꼬시느라 바쁘다.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런 미친 집안에 시집온 내가 병신이지. 이런 제 앞으로 부조금을 받던 저희 쪽 지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전하더군요. 저 변기준 변소춘 이름으로 부조금을 5,000원씩 내서 두 사람이 합쳐 총 10,000원 냈는데 이거 잘못 낸 거 아니야? 에? 변기준 변소춘이라면 저희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이름인데 다 큰 성인들이 5,000원씩 부조금을 내는 일도 있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을 법한 인물들이었죠. 당장 장례식 식당에서 밥까지 리필하며 음식을 처먹고 계시는 아주버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아주버님, 부조금 아버님이랑 5,000원씩 내신 거 맞나요? 5만원짜리 내려다가 잘못 내신 거 아니에요? 맞는데? 왜, 뭐 잘못됐나요? 나 밥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밥이 문제예요? 여기 밥 처먹으러 왔어요? 알 만큼 많은 성인들이 부조금 5,000원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사돈 장례식에? 아, 또 돈 얘기입니까? 재수씨, 1,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와준 게 고마운 거 아니오? 거참 예의를 밥 말아먹은 사람이네. 에이, 괜히 왔네. 그래, 말 잘했어. 당신 같은 사람 아주버님으로 두기 싫으니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버려요. 꼴 보기도 싫으니. 전 장례식장에서 우거우거 밥을 처먹고 계시는 아주버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싫었거든요. 1, 2년 후 아주버님이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했다며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얄미웠던 감정이 있어서 몇 달간은 모른 척 하다가 석 달 후쯤 시댁에 찾아갔죠. 어서 오느라 며느라, 우리 큰애기가 무려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해서 다니고 있단다.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있을까? 내 생애 가장 기쁜 일이다. 풍악이라도 울리고 싶구나. 아버지, 뭘 그렇게까지 오버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경사를 식구들한테 오픈할게요. 얼마 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네요. 이제 아기 아빠가 된다고요. 심지어 강남 사는 잘 사는 여자예요. 강남 산다고? 역시 우리 큰애기는 팔자도 좋지. 그래, 당장 며느리 데리고 오너라. 결혼식부터 올리자꾸나. 벌써 결혼하신다고요?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라도 붙거든 하시죠. 야, 며느리야. 너 지금 우리 큰애기 팔자를 질투하냐? 이래서 될 놈은 된다는 거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우리 큰애기 장가분에게 둘째네가 한 1,000만 원만 협조해라. 1,000만 원이라뇨, 아버님? 저희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쌍둥이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너네 아파트 반전세로 이사 가려고 돈 모으고 있다는 거 다 알아. 1,000만 원이 왜 없겠냐? 그러면 이번에는 차용증까지 확실히 쓰고 빌려 쓰는 걸로 하자. 나중에 큰애기가 변호사 되면 다 갚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럼 500만 원만 빌려드릴게요. 결혼 축하금으로 빌려드리는 거니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주세요. 서울대 로스쿨까지 붙었다고 하니 그나마 변호사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 5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었죠. 저희 큰 오산이었습니다. 강남 산다던 저보다 어린 형님은 어찌된 일인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원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죠. 아주버님네는 딸내미 하나를 낳았고 저와는 별로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반신불수가 되셨고 정신까지 오락가락 하셨어요. 맨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사셨던 탓일 거예요. 약 3개월간의 입원 생활은 어찌저찌 버텼는데 그 후 집에서 간병을 해야 하니 형님과 상의를 했죠. 저보다 나이 어린 형님이었지만 전 존댓말을 쓰고 그쪽은 반말을 섞어 쓰더군요. 형님, 우리 반반씩 간호하죠. 일주일씩 아버님 돌보자고요. 일주일씩? 나 강남 살던 여자라 그런 험한 일 못해. 시아버지 똥기저귀 갈아야 하잖아. 난 신생아 만지고 있는 손인데 그런 더러운 걸 만져야겠냐고. 난 뭐 아들 안 키우나요? 그리고 강남 살던 사람이면 손발도 못 쓰나요? 지금 강남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랑 같은 동네 원룸 살잖아요. 여튼 난 못하니까 알아서들 해요. 그래도 내가 손윗 형님인데 아랫사람들이 허드렛 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아랫사람? 더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형님 대접해줬더니 눈가리에 뵈는 게 없더냐? 진짜 열받네. 아무리 싸우고 저 혼자 열내봤자 씨알도 안 먹히더군요. 말도 안 통하는 아주버님과 사는 여자라 그런지 형님도 당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포기하고 그냥 남편과 제가 알아서 시아버지 간병도 모시고 다니며 병행했죠. 그날도 시아버지 모시고 남편과 아이들까지 데리고 병원에 꾸역꾸역 갔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미래야 진짜 반갑다. 병원엔 웬일이야? 어디 아파서 왔어? 거기 대기업은 계속 다니고 있고? 어머 순애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여기 폐암 전문의가 내 남편이라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 난 대기업 다니다가 로스쿨 입학해서 다니고 있어. 이 나이에 다시 학생 됐지 뭐. 아 정말? 야 멋지다. 어디 로스쿨이야? 우리 아주버님 서울대 로스쿨 다니거든. 뭐? 나도 서울대 로스쿨이야. 재작년에 입학했지. 학부를 서울대 나와서 그런지 수월하게 합격한 것 같아. 이제 변호사 시험만 앞두고 있지 뭐. 진짜? 아주버님도 재작년에 입학했어. 너랑 동기겠네. 변소춘이라고 알아? 응? 변소춘? 이름 특이하네. 우리 한 학년에 150명 정도 다 알고 지내는데.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없어. 서울대 로스쿨 맞아? 당연히 맞지. 선배나 후배 중에도 변소춘이라는 사람 없어? 전혀 없어. 근데 말야 순애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변씨성을 가진 사람이 여기 주변 어슬렁거리면서 이 학교 다닌다며 사칭하다가 경찰에 걸린 적이 몇 번 있다고는 들었어. 당연히 너희 아주버님은 아니겠지만 내가 괜히 말했다 너한테. 뭐라고? 우리 아주버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해. 어쩐지 이 인간 더럽게도 무식한 것 같다니 다 거짓부렁이었구만. 남편한테도 알려야겠어. 일단 고마워 미래야.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저는 수납창고에서 수납하던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말씀드려봤자 제대로 인지도 못할 테지만 시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죠.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화들짝 놀라더군요. 남편이 바로 형한테 전화를 걸어본다며 스피커폰으로 연락했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나 지금 미국으로 장기간 떠나려고. 와이프랑 애랑 공항 갈 참인데. 너 혹시 나한테 아버지 간병 맡기려고 전화한 거냐? 나랑 내 와이프는 아버지 똥수발 못 들어. 그런 건 네가 해. 갑자기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 우리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가버린다고? 여기 서울대 로스쿨도 시시해서 말이야. 뉴욕 로스쿨 가볼까 하고 뉴욕으로 출발하는 중이야. 이따 3시 비행기 타고 가려고. 면세점 쇼핑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올 와이프가 강남 출신이라 카드도 박박 긁고 호강한다 요즘. 이따 공항에서 만나 그럼. 일단 끊어봐. 한국에서의 일을 다 떠넘기고 갑자기 미국이라니. 지금껏 빌려가고 뺏어간 우리 돈은 사기꾼 놈이 우리 돈만 쏙 빼먹고 미국 유형으로 도망가려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아니라 왼수였죠. 전 남편한테 애들을 맡기고 바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년놈들을 잡아 족치고 싶었어요. 더불어 형님이란 여자한테 아주버님이 로스쿨생이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란 걸 밝히고 싶었죠. 셋이 뉴욕행 비행기 탑승구 쪽을 쥐잡듯이 뒤져 아주버님 일행을 찾아냈어요. 그놈 뒷덜미를 덥석 잡아버렸죠. 야, 이 사기꾼아. 뭐? 서울대 로스쿨? 지금껏 공부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이젠 사기까지 쳐? 그 시간에 막노동을 했으면 떼돈을 벌었겠다 이놈아. 옆에 있던 형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여보, 동서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당신 서울대 로스쿨 다니다가 뉴욕대 로스쿨로 전학 가려는 거 아니었어? 이보쇼. 정신 차리쇼 형님. 서울대 로스쿨 나왔다고 뉴욕대에서 그리 쉽게 전학을 받아줍니까? 무슨 초등학교 전학갑니까? 이놈 순 사기꾼이에요. 내 돈 내놔 이놈아. 지금껏 뺏어간 내 피 같은 돈 내놔. 나보고 웬 사기꾼이래?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재수씨라고 대여해줬더니 선을 시계 넘네. 니까짓게 뉴욕 가서 뭘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냐? 돈도 없는 기생충 같은 게 네 아버지 간병은 왜 우리한테 다 떠넘기냐고. 내 와이프가 강남 살던 여자고 부잣집 딸내미인데 왜 못 살아. 미국 뉴욕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다. 이거 놓으라고. 쪽팔리게 진짜. 옆에 있던 형님이란 여자가 자기 집안 돈 믿고 뉴욕으로 간다니까 화들짝 놀라 거들더군요. 여보, 나 고아 출신의 돈 없는 여자야. 자기한테 돈 많다고 한 거 다 개뻥이라고. 지금껏 다 카드 돌려막기로 돈 쓰고 다닌 거야. 근데 자기도 서울대 로스쿨생 이런 거 다 뻥이야? 뭐? 자기 친정 강남 사는 사업가 집안이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이제 우리 어쩌지? 미국 가서 살 준비 다 해놨는데 말이야. 부부가 둘 다 쌍으로 가관이더군요. 둘 다 서로에게 뻥치다 딱 걸린 거였어요. 형님은 고아 출신에 빚만 엄청나게 있던 여자였고 아주버님도 사실 오락실만 열심히 드나들던 백수 아재였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만 불쌍했어요. 그들이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 후저는 아주버님이랑 작자에게 내 돈 받아내는 데만 힘썼습니다. 차용증 써서 빌려줬던 500은 어찌저찌 받아냈고 다른 돈들도 지구 끝까지 꼭 쫓아가서 받아낼 거예요. 저희 떡볶이 가게는 남편이 잘 운영하여 매출이 늘어났어요. 밀키트로 인터넷 판매도 시작하자 매출 규모는 수직 상승하더군요. 그 돈으로 시아버지는 요양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서 보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뭐 얼마나 예쁜 사람이라고 집에서 수발 들고 싶겠어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시아버지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방 3개짜리 24평 아파트로 이사갈 희망이 점점 보이네요. 그때까지 지금처럼 아끼며 성실히 살아야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가족에게 이런 일 당하지 마시고 그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이야 하는 일을 잘 풀려
나름대로 한 스튜디오의 대표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젊은 시절, 특히나 이제 막 결혼하려던 시절에는 참 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명함이나 로고, 카탈로그나 간판 등 브랜딩에 필요한 요소들을 디자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서 20대 중반 어렵게 취업한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큰 꿈을 안고 시작한 프리랜서의 길이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옆에 지금의 남편이 있어줬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회사에서 디자인한 것들만 봐도 얼마나 재능이 있는데 오죽하면 팀장님이 당신 놓치기 싫어했겠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야. 그래도 이제 우리 결혼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멀어서는 돈도 못 모을 거고 미뤄다 헤어지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잖아. 둘 중에 한 명만 안정적으로 벌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겨우 돈 못 번다고 결혼 못할 정도로만 좋아했으면 애초에 여기까지도 못 왔지. 남편과는 대학교 졸업할 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다시 연락하게 되면서 만나게 됐어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응원해줬죠. 그런 남편이 늘 든든하게 저를 믿어주니 마음이 한풀 꺾이고 지치다가도 금방 힘이 났어요. 말 그대로 제 인생의 은인 같았죠. 스스로도 못 믿는 저의 능력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믿어줬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걷는 길은 매번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끄러지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결혼할래? 뭐? 결혼? 반응이 왜 그래? 나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이제 우리도 20대 후반이잖아. 이 정도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당신이야 돈도 적당히 모으고 했겠지만 나는 상황 알잖아.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결혼을 꼭 준비까지 하고 해야 하나? 갑자기 결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서로 믿고 응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게 가족 아니야? 그래도 이대로 결혼하면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더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안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잖아. 남편의 그 따뜻한 말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만 같더군요. 남편의 격려 덕분에 주눅들지 않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기뻐하셨고 남편도 좋아했죠. 당장 결혼을 하기엔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서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였어요. 남편은 짧지 않은 연애 기간 내내 제게 안정적인 사랑과 대가 없는 응원을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 환경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면서 가끔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남편 같은 사람이 나고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아버님이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다더니 아버님만은 어머님이나 시누이하고는 다르더군요.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남편만으로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끊임없이 저를 내리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공격에서 저를 지켜준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아, 네가 우리 호석이랑 결혼하겠다는 애니? 연애 아무하고나 해도 된다지만 결혼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 호석이도 참 요즘 애들답지 않게 아주 순수하고 낭만이 넘쳐서 문제야. 이 사람은 무슨 처음 만난 며느리를 앞에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눈엔 참하고 성실해 보이는구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아니, 이왕이면 우리 호석이 직장에도 예쁜 은행원 아가씨가 많은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도 됐을걸. 꼭 그 무슨 동창회인지 뭔지를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렇지? 오빠가 좀 순수한 면이 있긴 하죠.
요새는 남자들도 다 직장 짜진다는데. 언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오빠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도저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명함이나 로고 만드는 일을 외주로 받아서 하고 있어요. 브랜딩에 관심이 많아서 우선은 그쪽으로 디자인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외주? 외주면 수입이 불안정한 거 아니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조금 있긴 하죠. 일이 들어올 땐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시기도 있긴 하니까요. 그래도 참여하는 작업들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영역을 확대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우, 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사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조금 나중 일이긴 하지만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디자인 스튜디오요? 그건 뭐 아무나 하나. 그거 하면 뭐 돈이 되긴 돼요? 저도 관심 좀 있어서 아는데 그걸로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신우이가 뭔가 잘 안다는 듯이 말하길래 그때 저는 신우이가 디자인 관련 쪽이거나 관련 업계 아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개뿔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쉽지 않은 건 당연히 알지만 사람이 쉬운 길만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요. 노력해도 안 되면 그때 그만두면 되는 거니까요. 아, 뭔 여자애가 말만 들어도 팔자가 드세네 드세. 이러다 우리 아들도 잡아먹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그저 유복한 집안에서 티 없이 맑게 자라서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하는 참한 며느리를 원했는데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요즘은 여자들도 다 자기 능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야. 자기 꿈이 명확히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하기만 하구만. 이렇게 진취적인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괜히 아들 뺏긴다 생각하니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러니 네가 이해 좀 해주렴.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네. 오빠 그렇게 생각했지? 너랑 엄마는 좀 새 식구 들어왔는데 이쁘게 봐줘요. 나랑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이렇게 괜찮은 여자 찾기 쉬운 줄 알아? 나 이 사람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노총각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잘 봐줘요. 아이씨고 놀고 있네. 네 조건이면 여자들이 들러붙지 들러붙어. 노총각은 무슨 내가 그 꼴 볼까봐? 엄마는 무슨 은행원이 벼슬인 줄 알아? 여자들이 들러붙게. 그런다고 한들 내가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 아들이 좋다는 여자 데리고 왔는데 좋게 좋게 좀 갑시다. 네? 남편과 아버님이 분위기를 열심히 풀어줘서인지 첫인상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동생이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을까? 마음에 안 들어하긴. 우리 엄마는 누굴 데려와도 성에 안 찼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게 돼야 말이지. 처음인데 그게 되겠어? 눈치 보여 죽겠어. 그래도 우리 아빠는 괜찮지? 동생은 내가 따로 불러서 조심하라고 주의 줄게. 엄마는 아빠가 잘 커버해 줄 거야. 좀 봐주라. 응?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어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과 아버님이 노력해줬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 이유로 긴 시간 동안 잘 지내왔던 남편과 결혼을 코앞에 두고 헤어지기도 싫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까지는 어찌저찌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은행원 아들 잘났다며 자랑하면 어쩌려나 걱정했던 상견례도 남편과 아버님이 사전에 입막음을 잘하신 건지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댁에서의 생활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지라도 저를 크게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한 지 겨우 1년이 넘던 어느 날 이후 그 예상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심장 쪽 지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제 눈을 보며 손을 꽉 잡아주시던 온기가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동안 시댁에서의 무난했던 평화가 다 아버님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더 날이 선 모양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히스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한동안 몰려서 들어오던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동생과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시댁에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나 봐요. 저는 외국에 있었으니 당연히 못 갔고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왔다길래 그러려니 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추석이라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바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는 네 동생이랑 해외여행 다녀왔다면서? 재미있었니?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선물 좀 챙겨왔어요. 이따가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선물은 선물이고 재밌었냐고 묻잖니? 네? 네. 동생하고는 오랜만에 간 여행이라 재미있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 아니면 영 보지를 못하니 간만에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려고 했더니 네가 외국에 가고 없다지 뭐니? 근데 너 놀러간 그 주에 얘는 일주일 내내 야근하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었던 건 아니? 애가 볼살이 속 빠져서 왔더라.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입맛 없어서 안 먹은 거야. 그리고 그 주만 특히 바빴던 거예요. 어찌됐건 아내가 돼서 남편은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쇠가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집은 팽개치고 일주일이나 놀러 갔다 오는 게 말이 되니?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어머님, 저도 그동안 바빴던 일 다 마무리된 기념으로 이제 겨우 한번 다녀온 거예요. 뭐? 네가 바빠봤자 외주로 일 들어오는 건 몇 건 처리하는 게 전부일 텐데 매일매일 출근하는 우리 아들이랑 같니? 어머님, 남편이 일주일 동안 야근했듯이 저도 지난 몇 달간 계속 밤샘 작업을 해서 피로가 많이 쌓였었어요. 스트레스 풀러 다녀올 수도 있죠. 그래, 엄마. 엄마는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일은 나보다 더 많아. 아유, 그래봤자 쟤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하는데 당연히 저 정도는 감수해야지. 누가 사람이 그렇게 다 저 좋은 일만 하고 살아? 그거 하면서 용돈벌이도 소소하게 하니 일석이조지. 누가 밤샘 작업하라든? 네가 좋아서 하는 거면서 어딜 요새야. 그럴 거면 너 일 당장 그만둬라. 어차피 취미생활하는 거 뭐 그리 잘난 척이야. 네가 남편 없었으면 당장 그것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아요. 새언니 어차피 오빠 돈으로 먹고 살면서 더위에 술가인 척은 하지 마시죠. 저도 디자인 쪽은 관심이 있어서 좀 알거든요. 새언니가 하는 일은 안 배운 나도 할 수 있겠던데? 미대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 등골 좀 빼먹었을 텐데 미대 나와서 겨우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오빠 잘 만나서 결혼하고도 남편 믿고 그런 일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히 생각해야지. 어떻게 양심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오빠 내팽개치고 홀라당 자기 혼자 여행까지 다녀와요? 시기가 안 맞아서 내가 먼저 다녀오라고 했어. 부부가 늘 일정이 맞을 순 없잖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 네 편 들지 누가 네 편 들겠니? 그리고 니네 같이 모은 돈으로 쟤네 친정에도 용돈 챙겨 보낸다면서. 그것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반반 모은 돈으로 용돈을 챙기니? 하여간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에는 효도는 셀프로 하라고 하면서 친정 부모는 엄청 챙기려고 한다니까. 돈이나 더 잘 벌고 그럼 모르겠는데 형 괘씸해서 말이지. 그동안 그 많은 불만을 어떻게 참아왔나 싶을 정도로 퍼부어대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저지하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더군요. 일일이 상대하기 피곤하기도 했고 매번 이런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지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네, 그럼 용돈은 각자 집에 각자 본 걸로 보내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 여보.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됐어. 어머님이 그게 그렇게 억울하시다잖아. 어머님이 당신 은행원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 하나 들어드리자. 그래, 잘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탈이 안 생기지. 새언니랑 오빠가 지금이야 사이가 좋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사이 나빠지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남고 쌓인다니까. 돈 관계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죠.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오빠 지원이 우리한테도 꽤 크거든요. 아가씨는 취직 안 하세요? 아가씨 취직하시면 어머님 부담감이 덜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할 거거든요.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럼 꼭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하시길 바래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일 취미처럼 한다고 비난하더니 본인 딸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 백수처럼 놀고 있어도 말씀 한마디를 안 하는 어머님을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 이게 며느리의 억울함이지 생각하며 삼키려고 해도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어머님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하도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어요. 여보,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해오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당신처럼 감각 있는 사람은 없어.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잘 알아볼 수도 있어. 당신이 디자인한 건 확실히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잘 보인다니까? 이때까지 쌓아온 걸 포기하지 말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동생 말을 무시해. 어릴 때 미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돈 많이 든다고 반대했거든. 당신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데 본인은 못 그래서 괜히 심술이 나는 모양이야. 엄마도 당신 보면 괜히 동생한테 미안해서 일부러 더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딱히 당신이 이해해줘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서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 당신만 나 믿어주면 난 괜찮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그동안 안 그런 척해도 날 무시하는 말들이 신경 쓰였는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끝에 좋은 날이 왔어요. 직접 팀원을 꾸려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맡았던 작업이 대기업에서 주최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거든요. 상금은 물론이고 저희의 작품이 주최사의 신상품에 그대로 쓰이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팀원들과 뜻을 모아 지급받은 상금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게 되었어요. 늘 혼자서 일하다 합이 잘 맞는 팀원들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을 하게 되니 참 행복하더라고요. 워낙 이름 있는 기업에서 대상을 탄 덕분에 취재도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브랜딩을 맡은 신상품이 유명해지면서 일거리도 끊기지 않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일이 잘 풀려도 딱히 시댁에 티를 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티를 내고 싶더라고요. 늘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시댁의 기를 조금이라도 눌러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시댁 모임 때 브랜딩한 화장품 패키지를 꺼냈죠. 어머님 아가씨의 선물이에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이런 선물을 다 가져오고? 이거 요즘 완전 품절 대란나서 구경하기도 힘든 색조 화장품 세트 아니에요? 디자인 잘 뽑혀서 인기 엄청 많다던데?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요? 역시 아가씨는 정보가 빨라서 바로 알아보시네요. 이거 제가 디자인한 것도 아시려나? 네? 이걸 새언니가 했다고요? 네. 이 화장품 회사에서 주최한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 받고 이 패키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요즘 이 제품이 하도 잘 나가서 우리 스튜디오에 일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아, 뭐 그래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니까요. 새언니도 벌써 디자인한 짬바가 몇 년인데 한두 개쯤은 당연히 대박을 터뜨려야죠. 생각보다 너무 늦게 터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참나. 그래봤자 네 작품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는 준다든? 네가 네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안다고? 어차피 잘 팔려봐야 돈은 저 화장품 회사에서 다 벌어갈 텐데 참 쓸데없는 자랑이다. 그런 거 말고 네 남편이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힌 건 알고 있니? 그런 게 훨씬 자랑스럽지. 누가 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딱 지점에 사진도 걸려있고 얼마나 좋으니. 넌 이제 하다 안 되니 네가 디자인했는지 증거도 없는 걸 가져와서 내가 했다고 우기는구나. 증거가 왜 없어요. 주최사에서 스튜디오 대표로 인터뷰도 했었는데 겨우 모아놓은 돈으로 스튜디오니 뭐니 하면서 사무실이나 차리고 암튼 미술한다면서 검언만 잔뜩 든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벌어오는 건 없는 애들이 돈은 줄줄줄 샌다니까. 내가 너 그래서 미술 안 시킨 거야. 알겠어?
엄마는 언제적 얘기를 해요. 나도 미련 없어. 새언니 저러고 지내는 거 보니까 딱히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닌 것 같네. 역시 이상과 현실이 다르긴 달라. 그렇게 느꼈다면 다행이네요. 전 또 아가씨가 어렸을 때 미술 안 시켜줘서 미련이 남아서 저한테 시기 질투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보여요? 전 그냥 오빠처럼 내 안목 돈 버는 게 좋거든요. 그럼 언제 취직하시는데요? 논지 꽤 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오빠가 잘 번다고 오빠한테 용돈 받았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아이 생기면 아가씨한테 들어갈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애는 애고 동생은 동생이지. 애 생겼다고 같이 나고 자란 동생이 남이 되냐? 왜 부모도 버리지 그래? 아이고, 내가 저런 여시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이다니 내가 바보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아직도 제가 취미생활하듯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길래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을 먹이니 비록 있는 그대로 인정은 못 받았어도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친한 동료에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에 사적인 대화도 특히 더 많이 나누던 동료라 시댁에 대해 꿰고 있었죠. 아니, 이거 니네 신호이 아니야? 동료가 보내준 건 이력서였어요. 신입을 한 명 뽑으려고 공고를 올려놨었는데 채용을 전적으로 동료에게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력서에 아주 익숙한 신우이의 얼굴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눈을 의심했죠. 맞는데 뭐야? 설마 우리 스튜디오에 신입으로 지원한 거야? 그런가 본데? 낯짝도 두껍다. 한마디 말도 없이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쪽 일에 미련 없다느니 미술 안 해서 다행이라느니 그딴 소리 해놓고 우리 스튜디오에 지원을 해? 진짜 웃긴 인간이네. 내가 면접 한번 볼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라고 뭘 보내긴 했는데 완전 기초도 없이 엉망진창이야.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니 정말 동료 말대로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리 경력 하나도 없는 신입 지원 가능하다고 써놨지만 아예 타고난 감각조차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서류에서 탈락시켜도 될 수준인데 면접까지 보려고? 괜히 시간 뺏기지 마. 그래도 우리 스튜디오를 뭘로 보고 이런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내? 이 업계에 우습게 본 값을 치러야지.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게. 그것도 괜찮겠네. 솔직히 서류부터 탈락시키면 될걸. 굳이 불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채용은 동료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제 손을 떠난 문제라 별다른 터치는 안 했어요. 동료는 결국 스튜디오로 신우이를 불러 면접을 받고 기본적인 면접 태도조차 갖추지 않은 신우이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20분 동안 탈탈 털고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면접 보러 오는데 아주 놀러온 것처럼 다 파인 옷에 하이힐 또각거리면서 오는데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더니 디자이너들은 원래 다 옷 이렇게 입는 거 아니냐고. 옷이 뭔 상관이냐더라.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여기 대표 신우이라서 뽑아두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을 거래. 웃음 참느라 혼났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여기 취직을 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말했으면 되는걸. 그럴 깡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대표 빼기라면서 들어와 앉으라고 한 거야?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생각하는 수준이 참. 어쨌든 상대하느라 수고했어. 한 소리 들었으니 다시는 여기 취직할 생각 같은 건 못하겠지. 하지만 제가 신우이를 너무 양심적으로 봤던 모양이더군요. 나름대로 창피한 건 알았는지 그동안 조용하던 시댁이 명절이 되어 만나자마자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새언니, 저도 이제 디자이너 해보려고요. 아, 네. 열심히 해보세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새언니가 좀 도와주실래요? 업계 사람이니까. 제 작업물도 좀 봐주시고요. 제가 하는 일은 되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취미라고? 아가씨도 취미생활 하시게요? 아가씨는 저처럼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편도 없는데 이제 그만 놀고 돈 버셔야죠. 뭐라고요? 아니 새언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라고 못 그럴 건 뭐예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남편이야. 선 봐서 만나면 그만이고 그 전에 저도 직업이 있어야 선을 보든 말든 하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건데 가족끼리 그것도 어려워요? 나가씨 능력이면 제 도움 없이도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괜찮은 남자 잡아서 내조나하면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새언니, 저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으세요? 새언니가 저 도와주면 저도 새언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새언니네 회사 1차 서류 붙어서 면접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면접관이 아주 글러먹었던데요? 나랑 되게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라 내가 잘 아는데 글러먹었다고요? 네. 제가 대표 신우이니까 뽑아달라고 했더니 대표 신우이인 게 자기랑 뭔 상관이냐고 했나? 대표 신우이가 아니라 대표 남편이 와도 자기 눈에 안 들면 안 된다면서 엄청 잘난 척하던데요? 딱 봐도 새언니한테 적대적이던데. 그런 사람은 내부적으로도 빨리 자르는 게 낫겠어요. 무슨 깡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신우이니까 말을 제가 새언니한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생초짜를 면접 기회라도 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아가씨. 아가씨가 너무 기본도 없어서 많이 알려줬다던데. 면접부터 떨어질 서류였는데 제 순위라서 면접 기회라도 준 거예요. 네? 새언니, 제가 면접 본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대표인데 돌아가는 걸 아예 모를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저 떨어뜨리는 걸 가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가씨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데 붙여드려야 해요? 아가씨는 이 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던 사람인데 저희 팀원들이 하고 있는 일 쉽게 보는 사람이랑은 일할 생각 없어요. 능력이 출중해도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일 안 할 마당에 아가씨 같은 초짜는 더 그렇죠. 미술을 제대로 배워본 적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일에 뛰어들 생각을 해요? 그럼 다른 일이라도 시켜줘요. 미술 일 아니더라도. 스튜디오에 구성원으로 잡일 같은 거 할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라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워볼게요. 그런 거면 더 곤란하죠. 전 그렇다 쳐도 팀원들은 내 신우이라고 하면 불편해할 텐데. 그냥 그 좋은 능력으로 다른 곳에 취직해서 능력 인정받으면서 돈 버세요. 가족끼리는 원래 같이 일하는 거 아니래요. 됐다. 저런 차가운 인간을 봤나. 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자기 무시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디자인 스튜디오 잘 돼봤자 오래 못 가서 망하는 데가 수룩 빽빽이더라. 몇 년이나 더 잘난 척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기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속 좁고 치사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넌 앞으로 우리 가족 아니니까 명절에 오지도 마라. 아주 꼴 보기 싫다. 저희 얘기를 안 듣는 척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던 어머님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애초에 그냥 가족이라고 능력도 없는데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애가 이상한 거지. 에휴, 너도 이제 그만 좀 정신 차리고 알바라도 해라. 어? 옆에서 편들어주는 남편을 제지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 꼴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편한 것도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일도 바쁜 시기인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또 약해지는지 아무리 미워도 남편 부모님인데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이번 생신 때 드시고 싶은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안 보고 사는 거 아니었냐? 그런 건 알아서 뭐하게. 어머님은 말씀은 퉁명스럽게 해도 제가 먼저 굽히고 다가가니 조금 기분이 풀리시는지 나중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그럼 선물이니 이런 건 다 됐고 내 소원이나 하나 들어다오. 네? 어떤 소원이요? 그건 생일 당일에 말아마. 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내심 불안하면서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생일날은 훌쩍 다가왔죠. 아무리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고 해도 아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 한우 세트를 사들고 갔어요. 미리 예약해놓은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생일초를 불었죠. 어머님, 소원이 뭐길래 그러세요? 이제 얘기해보세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내 딸 좀 네 스튜디오에 취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못 들어드려요. 아가씨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다 그렇게 경력을 뽑으면 도대체 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라는 거냐? 경력 쌓는 기간까지만이라도 니네 스튜디오에서 일하게 해주면
얘가 나중엔 알아서 자립할 거 아니니? 스튜디오에 필요한 인재를 뽑아야죠. 아가씨 작업물도 봤는데 저희 스튜디오에는 결이 안 맞아요. 이건 소원으로 비신다고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다른 팀원들 생각도 해줘야죠. 너는 참 애가 뻔뻔하구나. 네? 그동안 내 아들 등쳐먹고 편하게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갚아야지. 네가 잘 나가니 어려운 가족 하나 못 도와? 네가 잘 번다고 우리 가족한테 돈 한 푼을 가져다 주니 뭘 하니? 그런 거 다 됐고 내 딸 하나 자리 만들어서 취직시키고 가르쳐달라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거절해? 네가 회사 말단도 아니고 거기 대표잖니. 이렇게 CM이가 생일 소원이라고 빌어도 거절을 해? 삐정한 년. 어머님, 각자 번만큼 각자 집에 용돈 주라고 한 건 어머님이잖아요. 남편이랑 모은 돈으로 각자 집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바득바득 우겨서 바꾼 건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아가씨 미술한다는 거 앞길 막은 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 돈 많이 든다고 안 시킨 거라면서요. 딸 꿈은 어머님이 꺾어놓고 왜 제 탓을 하세요? 뭐야? 그래, 싫으면 말하라. 어? 뭐 저런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니? 어차피 니네 스튜디오 이력서에 한 줄 적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 그렇게 잘난 척만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일 시켜주는 게 어렵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력서에 적었다뇨? 너한테 치사하게 일 시켜달라기 싫어서 니네 스튜디오 이름 좀 적어서 이력서 돌리라고 했다. 뭐 그렇게 대상받고 대단한 스튜디오인 양 꿀더니 아무도 경력 취급 안 해주는지 면접제에도 안 들어오던데 나 니네 회사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업계에서 알아주지도 않더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있지도 않은 경력을 경력처럼 적어서 냈다고요? 그거 범죄인 건 아세요? 네가 일 시켜주기만 하면 진짜인데 그게 왜 범죄니?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너, 네 힘으로 입사할 거 아니면 그만 좀 해. 기본적인 미술도 못 배운 애가 무슨 디자인을 하겠다고.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남이 고생한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려고 하는 꼴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그만들 좀 해. 나도 남편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너무하잖아. 너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네 마누라 편 만드는 거냐? 아이고, 니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아주 천인공노하실 거야.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어떻게 네 애미랑 동생을 이렇게나 몰라라 할 수 있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이 사람 괴롭히지도 못했어. 아버지는 적어도 이 사람 며느리로서 아껴주고 존중해줬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 믿고 결혼한 거고 이렇게 시댁이 유난인 줄 알았으면 나랑 결혼 안 했겠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지하게 시댁이랑 연 끊었을 거. 내 얼굴 봐서 계속 참고 시댁 챙겨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 사람 회사 이름을 이용해서 가짜 경력을 적어. 오빠도 참 너무해. 오빠 은행원 만들겠다고 엄마 아빠가 나는 지원 안 해준 거 알면서 내가 미술하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해? 넌 입 다물어. 예전에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취직시켜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네가 노력을 안 하잖아.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일을 네 새언니가 하고 있으니 괜히 시기하는 거 아니야? 너도 네 일을 찾아. 그리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렇게 내 와이프 존중 안 할 거면 나도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내 가족 챙기라고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랑 형식적이라도 잘 지내고 싶으면 알아서들 잘 해요. 그렇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어요. 여보, 엄마랑 동생이 당신한테 사과할 때까지 당신은 시댁에 오지 마. 그리고 쟤는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 회사 이름을 팔아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중에 인사를 맡겼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미 타 스튜디오에서 아가씨의 재직증명 관련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계 내에서 우리 스튜디오 경력을 사칭하는 신입 지원자가 있다고 알려져 블랙리스트처럼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우리 스튜디오에도 지원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표님 스튜디오에서 일했을 실력이 아닌 것 같아서 의심했었거든요. 포트폴리오부터 뽑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가씨는 그 뒤에도 여러 군데 신입 지원을 한 모양이지만 영 되지 않으니
뒤늦게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노력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나중에야 무언가를 느꼈는지 제게 사과 연락이 왔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어요. 능력을 떠나 저렇게 양심 없고 일을 쉽게 보는 사람이 이 업계에 계속 남아있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결국 어머님의 소원은 끝까지 이뤄지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역시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지만 제가 그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이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줬고요. 시댁과 연을 끊은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력하고 애쓰던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가끔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상황들이 사라지니 결혼 생활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낳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